(3040) 내산 내집.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과연 2021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 집을 정말 장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이영삼 박사님 모시고 2021년 부동산 투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집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40 내산 내 집의 이영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저희 저 같은 아직까지 꿈 많은 우리 3040에게 좋은 또 멘토가 돼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새해 부동산 전망 또 어떻게 될지, 과연 지금 아직까지 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과연 올해는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정점의 상투장이기 때문에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갈립니다. 갈리기는 하는데, 내년에 이제 어쨌든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해의 가장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역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에 달려 있는 거죠. 양적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몇 년 후에 하락으로 이어지는 절대절명의 수고, 또한 올해 또한 역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거고, 또 하나는 전셋값 지속적으로 아마 상승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지방 소도시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광역시와 그다음에 서울시 수도권 주변에는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3040, 2030과 3040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거죠. 주식 투자도 못했고 2, 3년 전에 집도 내 집 마련도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것들이 지금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그 상승하는 재테크의 맛을 또 아시는 분들이 또 꽤 이제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아무리 규제를 해도 지방으로 가고 뭐 중간에 뭐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마치 그렇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락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적인 요인도 있고 하락적인 요인도 있는데, 하락적 요인으로는 정부 규제가 더욱더 이제 올 6월부터 이제 더 강해지죠. 우리가 얘기하면 종부세도 강화되고 공시지가도 현실화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금 문제가 폭탄적으로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규제 가운데서 더한 게 이제 투자에 대한 세금 추적, 그다음 불법 자금 투적에 대한 것들도 아마 굉장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국세청을 찾아서 그거를 주문을 했죠. 별도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세무조사를 해달라. 일부러 하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뭐 약간의 압박감이 조금은 들겠네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무슨 어디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코로나19의 변수죠. 이게 뭐 지금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지금 나오고 그러는 와중이지만, 우리나라만 잘 돼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지금 또 제2차적인 문제, 뭐 3차 발생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조기에 종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1월 20일 날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했던 미중 간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 쪽에서 이제 제가 그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더 심화되고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할 거다. 선택 강요함으로 인해서 미국도 강요할 거고
중국도 우리한테 어느 편에 설 거냐를 이제 강요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에 대한 거가 상당히 막대하게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하락적 요인이 발생을 하죠. 무엇보다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하나의 변수로 크게 굉장히 작용할 수 크지 있겠네요.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올해 내년 뭐 이런 키워드에서 가장 크게 경제 쪽에서는 바라보는 게 미국 무역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예. 뭐 전망도 전망이지만 아무래도 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 네.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이 전세가 상승을 과연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정부도 이제 전세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김현미 장관이 이제 내세웠던 LH 매입형 주택이나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안 맥혔죠. 네. 그래서 결국 손 들었잖아요. 그죠? 손 들었고 이제 변창흠 장관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들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한 번씩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또 공급적인 문제에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니까 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문자로 이메일로 달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들 스스로가 한번 그 한국감정원에 가서 한번 점수를 한번 내봤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몇 번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사실 좀 왔다 갔다 해서는 3기 신도시 청약이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될 것냥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40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작년이 됐죠. 네. 한 10번 정도 이렇게 청약을 또 좀 이렇게 지원을 해 봤는데 정말 택도 없더라. 네, 약간. 그리고 또 이번에 하는 게 뭐냐면 특별 공급 대상을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 하면서 특별 공급 대상이 왕창 드러나서 그러니까 3040한테 유리하게 한다고 늘렸는데 늘린 게 이제 3040에서도 결혼 안 한 분, 결혼하셨어도 애가 한 명 뭐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조차가 없어요. 당해 지역 우선으로 가다 보니까 당해 지역에 지금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아기를 하나를 낳고 지금 하나를 또 급하게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데. 애가 둘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둘 갖고도 힘들다고. 점수가 네, 저한테 아마 토론을 40대 하더라고요. 중반밖에 안 나올 거예요. 40대 중반 정도나 후반 정도.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한다라는 게 50점대 초반을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청약에서 가점제나 이런 걸로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가점제가 아닌 일반 추첨제로 넘어가면 그 추첨제를 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뭐 로또는 안 됩니다가 아니고 되는 사람은 있죠. 그러니까 추첨제는 그야말로 왜 로또라고 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예, 네네. 그렇죠. 뭐 로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돼가고 네네. 있으니까 뭐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차피 그 많은 지원자들이 네. 결국은 어떤 아파트든 계속 공급될 때마다 계속 또 지원을 하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원을 하죠. 네. 네. 그러면 그 몇백 대의 경쟁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급가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과천이나 교산지구나 이런 데는 공급가가 높겠지만 분양가 자체가 나머지 뭐 우리가 계양이나 아니면은 창릉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왕숙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분양이 될 거니까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상당히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경쟁률은 더 심해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번 살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올해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저는 100% 상승한다고 봅니다. 100%더 상승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상승장이 이제 서울을 막으니까 서울을 규제로 해서 서울 수도권을 몽땅 다 막으니까 지방으로 갔다가 지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제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정은 받죠. 어떤 물건이든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고 경제라는 게 다 사이클이 있는 건데 이 상승장만 계속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라간 거에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 수평을 유지하고 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뭐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조정을 받는다고 보통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보합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그렇죠. 보합 상태에서 조금 더 완만한 뭐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저는 이제 완만한 네네. 상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올 초가 가장 좋은 지금 시기 아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 아닌가. 이제 시기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5월 말로 끝나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로 가면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올 상반기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법인으로 물건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양도세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종부세도 발생 문제하고 세금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건을 지금 이미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눈치를 보면서 내놓기 시작한 일부 부분도 있고, 물건을 살 때 그냥 뭐 3개월째 나와 있어요 이런 물건 사는 것보다는 갑자기 튀어나온 급급매를 사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설 전후, 그러니까 2월 말까지나 3월 초까지는 내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변창흠 장관 그 얘기를 하셔서 네. 잠깐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그 이분의 정책이 네. 결국은 그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네.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변창흠 카드를 정부가 쓴 가장 큰 이유도 변창흠 장관 자체가 이제 공급을 해왔던 주로, 네네. 그러니까 뭐 SH나 LH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사장을 했고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한 면모를 주네요. 그래서 가장 크게 먼저 얘기했던 거가 이제 환매부 조건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 환매 네. 조건부 주택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 임대부 네네, 조건이나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도심 역세권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죠. 근데 그중에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는 도심 역세권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건축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도시계획 쪽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심 역세권에 중점을 하는데 현실화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그리고 이제 환매 조건부 같은 경우는 한번 실패했던 정책이에요. 한번 우리가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한번 경기 북부의 부곡지구나 이런 데가 한번 했던 데다가 실패했던 지역이고. 결국 뭐 20년이건 30년이건 계속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이거를 판매를 할 때도 판매에 대한 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판매를 LH한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이라는 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집이라는 거는 극히 개인적인 재산, 사유재산의 가장 큰 재산인데 사유재산 1순위죠. 1순위인데 그거를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토지 임대부나 이런 것들은 로또를 양상해 날 수도 있고, 이것도 시행을 했는데 뭐 서초나 이런데 로또가 양상됐어요 이미 과거에.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장 주목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역세권 개발입니다. 벌써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게 나와서 역세권 개발 그 지역에 역을 두고 500m 이내에 그 빌라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역세권 개발을 아마 얘기하는 게 변창흠 장관이 얘기하는 게 합정역을 대표적인 예를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그 고밀도 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적률 상향이 굉장히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렇죠.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가장 그 역세권 개발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 대한 거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상업지, 준주거지, 이종 일반 이런 것까지가 상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값 자체가 완전히 공시지가도 다르고 땅값 자체가 다르죠.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변창흠 장관이 얘기하는 쪽은
상가도 있고 준주거도 있고 이종 일반도 있는 그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퇴화지역을 아파트식으로 아파트나 이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용적률 700억이나 뭐 더 이상도 줘서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익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굉장한 수익성이 보고되고,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역세권 위주에는 무조건 상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주거가 더 비싸지는 거죠. 상업시설보다는 주거시설이 더 비싸지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읽어냈다. 그러나 물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공급적인 면에서는 이걸 이제 샘플로 해서 해야 될 텐데, 샘플로 해서 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발 사업,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으로 해서 토지와 상가를, 그럼 그쪽에 있는 분들은 막대한 이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분들한테 이득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줌으로 해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쪽에 빌라를 사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럼 뭐 그 어떤 변창흠 장관님께서 지금 이제 시행하시는 대로 그 공급량을 확대를 하겠다. 네. 근데 저는 약간 또 이런 의문이 또 들어요. 그 공급 확대를 실현하는 데는 최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텐데, 못해도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점에 또 이런 어떤 물량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다 보면 그게 이제 3기 신도시죠. 네, 그때는 또 집값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도 공급을 하는데 한꺼번에 왕창 공급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얘기한 변창흠 장관이 얘기한 것도 이제 민간 주도형도 있고 그 사유재산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데에는 장기적인 문제의 집값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지, 1, 2, 3, 4년 뭐 2025년 안에 뭐 이런 공급이 과잉된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아마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상승장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제일 많이 이제 기대되는 거는 역시 저는 재개발이라고 봅니다.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재개발 지역인데 특히 이제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가장 큰 상승의 주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뭐 이번 정부가 있어서 계속 규제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재건축에 대한 매력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아파트, 신축 분양을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나 아니면 분양에 대한 거가 상승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입니다. 구축, 기존의 이제 기존의 아파트들이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팁 좀 주시죠.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전세가 상승 지역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가 상승 지역과 상승 단지가 있어요. 그 상승과 하는 단지는 점점 매도가와 전세가가 올라가서 붙게 되면 또 갭이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매도가가 올라가는 거,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약간 좀 또 팁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어떻게 보면 대장 아파트로서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쫓아갈 아파트를 잘 선점해라라고 또 얘기를 또 그렇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단지를 선정을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이미 랜드마크가 돼 있는 단지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마크 돼 있는 데를 쫓아가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랜드마크가 바뀌는 아파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서울 서초동을 보면 지금 아크로리버 파크, 아리팍이라는 데가 있는데 옆에 원벨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는데 그 원베일리가 지어지면 아크로 리버 파크가 랜드마크를 잃게 돼요. 원베일리가 이제 더 가격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원베일리는 가격이 더 급상승하게 되는 요인을 갖고 있는 거고, 자, 또 하나 이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지역에서 어디가 가장 랜드마크가 있는데 그 랜드마크를 라홀로 랜드마크가 돼 있는 데는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제일 수익률이 좋은 거는 이 지역이 지어져서 랜드마크가 바뀌는 지역.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얘기하면 나중에 음마가 지어지면 음마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걸로 대단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일단지로 지금 현재는 4,400세지만 바뀌게 되죠. 또 하나는 지금 둔촌주공이 대단지 11,500세대 그건 뭐 어마어마한 세대로서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랜드마크를 완전히 거기가 바꾸는 거 식으로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헬리오시티가 지어지면서 그쪽 주변에 올림픽 해밀리나 이런 데가 랜드마크를 이루어 놨던 거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바뀌는 데가 가격은 제일 많이 올라간다. 일단은 대단지를 그렇죠. 가져가는 근데 게 시간이 중요해요.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 끌고 가는 단지보다는 끌려가는 단지.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있어서 내가 거기를 맞춰서 가는 단지가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오늘은 그 이영삼 박사님 모시고 2021년 내 집 마련 할까 말까, 부동산 투자 할까 말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박사님 솔루션 잘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내 집 마련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 메일로 꼭 주시고요. 메일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꼭 기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연락과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더 좋은 이야기거리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